프롤로그. 이것은 야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야망을 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인정, 더 큰 성공을 꿈꾸죠. 하지만 그 야망을 이루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길은 더디지만 결국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길은 빠르지만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1990년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 웅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한 여인의 인생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금순. 40살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네 아이와 빚더미만 남은 여인이었죠. 1장. 어둠의 스승. 장례식장 앞, 이금순은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사랑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이와 갚을 수 없는 빚더미뿐이었죠. 채권자들은 장례식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조문객이 아니라 빚독촉을 하러 온 것입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돈은 받아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3천만 원. 이금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뒤편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50대 남자, 남편의 친구였던 남충렬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남충렬은 이금순을 조촐한 다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당신도 돈을 빌려주러 온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돈을 벌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형님이 남기신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이금수는 남편이 남긴 허름한 땅을 떠올렸습니다.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었죠. 형수님, 세상은 정보입니다. 그 땅 근처에 3년 뒤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걸 아십니까? 이금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충렬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정부 고위직에 많습니다. 그들이 주는 정보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형수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합법적인 건가? 회색 지대입니다. 완전한 불법은 아니지만 완전한 합법도 아니죠. 하지만 형수님, 묻겠습니다. 내 아이를 굶길 겁니까? 아니면 살릴 겁니까? 이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운명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이금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게 될 줄은. 3년이 흘렀습니다. 남충렬의 말대로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땅값은 10배로 뛰었습니다. 이금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축하합니다, 형수님. 첫 번째 성공입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군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보와 인맥,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형수님께는 그 모든 게 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형님의 부인과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이금수는 이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더 커졌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이금순, 남충렬, 그리고 고유택 회장이 만났습니다. 200억 규모의 요양원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이 여사님, 이번 요양원 프로젝트는 200억 규모입니다. 제가 100억, 여사님이 100억 투자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금순에게는 100억 현금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모두 묶여 있었죠. 남충렬이 그녀의 뷰에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제가 아는 은행 사람이 있습니다. 잔고 증명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위조 아닌가요? 형수님, 어차피 나중에 부동산 팔면 현금 생기지 않습니까?
잠깐 빌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금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유택이 서류를 내밀며 압박했고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범죄였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인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금순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남충렬에게 말했습니다. 충렬 씨, 고 회장과 이익을 나눠야 하는데 제 몫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남충렬이 서류 몽치를 꺼냈습니다. 고유택 회장의 과거 탈세 기록이었습니다. 고 회장의 과거 달세 기록입니다. 제 검사 친구가 찾아냈죠. 이걸로 압박하면 그럼 고 회장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 감옥에 가겠죠. 그럼 요양원은 전부 형수님 것입니다.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형수님, 세상은 원래 잔인합니다. 약한 자가 당하는 거죠. 형수님은 이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금순의 얼굴에 갈등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고유택 회장은 탈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고유택의 아내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요양원은 이금순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금순은 자신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고 회장. 하지만 내게는 내 아이가 있어요. 나는 살아남아야 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아직 배가 고파요. 문이 열리고 남충렬이 들어왔습니다. 둘은 포옹했습니다. 더 이상 형님의 부인과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공범이자 연인이었습니다. 2장 무능한 아들과 유능한 딸. 2005년 이금순의 저택. 화려한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금순은 이제 60대 중반이었고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윤우진은 40대 초반이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둘째 딸 윤명선은 30대 후반으로 못생긴 외모와 두꺼운 안경 뒤에 날카로운 지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이번에는 네가 맡아서 해야 한다. 넌 내 장남이잖니. 엄마, 하지만 저는 사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잖니. 네 동생 명선이는 여자야. 큰일은 남자가 해야지. 구석에 앉아있던 윤명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런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오빠보다 똑똑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무시당해왔죠. 엄마, 오빠가 하고 싶다면 하게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너 지금 나 무시한 거야? 오빠 그동안 몇 번 실패했죠. 식당, 옷가게, 부동산 중개 다 망했잖아요. 이금수는 딸을 나무랐지만 윤명선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내가 여자라서? 왜 내가 못생겼다고? 나는 오빠보다 1000배는 똑똑한데. 6개월 후 윤우진이 주도한 옹진읍 아파트 프로젝트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 땅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우진은 당황했고 결국 어머니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금수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윤명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네가? 네, 군수님을 만나봐야겠어요. 그리고 지청 검사들도. 윤명선은 움직였습니다. 먼저 웅진군 군수를 만났습니다. 50대의 뚱뚱한 체구를 가진 군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이 여사님 따님이시군요.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은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윤명선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군수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압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훨씬 더 큰 금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사들이었습니다. 윤명선은 웅진지청 검사들이 자주 가는 고급 룸살롱을 찾았습니다.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몸매가 완전히 드러나는 미니스커트에 가슴골이 드러난 니트를 입고 있다. 그녀의 몸매는 완벽했고 그녀는 당당하다. 그녀는 부장검사와 동료 검사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소주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묘한 끌림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동료 검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고 결국 윤명선과 부장검사만 남았습니다. 윤명선 씨, 사업이 쉽지 않죠? 맞습니다. 특히 법적인 부분이 어려워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건 불법인데요. 불법과 합법 사이에는 회색지대가 있다고 배웠어요. 검사님은 그 길을 아시잖아요. 윤명선은 부장검사 옆에 바싹 앉았고 부장검사는 명선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여자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부장검사는 명선과 함께 호텔로 향한다. 명선이 옷을 벗었을 때 그는 그녀의 몸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완벽한 볼륨감. 그는 명선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손끝의 감각에 놀랐다. 매끄럽고 살짝 누르기만 해도 퉁겨져 나올 것 같이 탱탱한 몸이었다. 그의 손은 거칠 것이 없었다. 어깨를 지나 핑크빛 가슴으로, 매끄러운 허리를 지나 골짜기로. 골짜기 안에 손이 닿았을 때 손가락이 스스로 빨려 들어갔고 그 안은 꿈틀꿈틀 내 손가락이 잘리는 듯 조여왔다. 명선도 그에 맞추어 키스를 할 때 그는 그녀의 혀눌림에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녀의 혀는 부드럽고 그녀의 혀가 지나갈 때마다 그는 신음하였다. 그리고 그녀와 하나가 됐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갔다. 머리부터 발끝에 모든 털이 서 있는 듯한 쾌감에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술기운에 호텔로 왔지만 더 이상의 술기운은 없다. 모든 술이 그녀에게 빨려 나간 것 같다. 명기, 말로만 듣던 명기를 만난 것이다. 명선은 밤새 그를 공격했고 그의 모든 힘이 빠져서야 그들의 사랑은 끝이 났다.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그는 명선이 시키는 대로 거래를 한다. 아파트 분양 수익의 6%와 펜트하우스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제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명선이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성공한 첫 번째 계약이었다. 이후 명선은 자신의 최고의 무기를 깨달았고 그녀의 성공 가도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윤명선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어머니에게 보고했습니다. 엄마, 다 해결했어요. 군수와 검사 둘 다 우리 편입니다. 네가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는 모두가 굴복한다고. 그리고 저만의 무기가 있죠. 그렇다. 명선의 최고의 무기는 그녀의 몸이었다. 그녀와 하룻밤을 지낸 남자들은 모두 그녀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이금수는 딸을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명선아, 네가 이렇게 똑똑했었구나. 그래, 네가 진짜 내 딸이구나. 구석에 앉아있던 윤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뒤처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웅진의 프로젝트의 성공 후 윤명선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못생긴 외모는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못생겼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얼굴로는 한계가 있어. 그녀의 머릿속에 학창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학생들이 그녀를 놀리던 장면들. 야, 윤명선, 너 거울 봤어? 그 말들이 칼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윤명선은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를 검색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성형외과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의 차분한 원장이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치고 싶으시나요? 전부요. 전구려? 눈, 코, 턱, 광대, 이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원장은 위험성과 비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명선은 단호했습니다. 돈은 문제 없습니다. 원장님이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원장은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마취가 시작되기 직전
윤명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만 예뻐지면 착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10년 봉대를 푸는 날이 왔습니다. 원장과 간호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붕대가 벗겨지고 거울이 윤명선 앞에 놓였습니다. 이게 나?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큰 눈, 오똑한 코, 갸름한 턱선, 마치 배우 같은 외모였습니다. 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20년 경력의 최고 작품입니다. 윤명선은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명선을 본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사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이금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명선아, 네가 예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딴 사람이잖니. 그날 밤 윤명선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 옷을 입어보며 그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 얼굴로, 이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웅지는 너무 작아. 나는 서울로 가야 해. 더 큰 무대가 필요해. 그녀는 창밖의 서울 강남 야경 사진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거야. 남자든 돈이든 권력이든 이제는 다 내 것이 될 수 있어. 거울 속의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4편 검은 거래 2012년 윤명선은 서울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창문을 통해 보이는 화려한 거리. 이곳에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바에서 바텐더에게 팁을 주며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검사님들이 자주 오시는 곳 있나요? 바텐더는 더 킹스라는 회원제 룸살롱을 알려주었습니다. 돈으로 소개를 얻은 윤명선은 며칠 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더 킹스 룸살롱은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가득했습니다. 한 방에서 검사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차성열이 있었습니다. 50대의 차성열은 강렬한 카리스마를 풍겼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숨겨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자, 다들 잠들어. 우리가 누군가?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했던 자신.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그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명선이 들어왔습니다. 성형후의 아름다운 모습. 검사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잔 올려도 될까요? 환영합니다. 어디시죠? 윤명선은 차성열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술을 따르면서 그녀는 차성열의 자존심과 오만함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검사님들 정말 멋지세요. 특히 차 검사님은 분위기가 남다르시네요. 아, 그래요? 제가 특수부에서 일합니다. 재벌들, 정치인들 다 제 손을 거쳐가죠. 윤명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권력에 취해 있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 다루기 쉽겠어. 시간이 흐르며 다른 검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고 결국 윤명선과 차성열만 남았습니다. 윤명선 씨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사업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 여러 가지요. 그래서 검사님 같은 분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차성열은 이런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돌려 말하는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정직하시네요. 나는 직설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럼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검사님, 사업하는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종류의 도움 말입니다. 법의 회색지대를 아시잖아요. 완전한 불법은 아니지만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 차성열이 그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위험한 여자군요.
위험한 건 검사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새벽 1시, 술에 취한 둘은 룸살롱을 나왔습니다.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아는 호텔 바가 있습니다. 둘은 택시를 타고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바는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윤명선 씨, 사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신 같은 미인이 왜 이런 위험한 게임을 하십니까? 검사님은요? 왜 검사가 되셨어요? 차성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힘을 갖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거든요. 다신 약자로 살고 싶지 않았죠. 윤명선은 그의 속마음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그녀도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저는 못생겨서 무시당했어요. 이제는 다르지만요. 못생겼다고요? 믿을 수 없네요. 성형했어요. 완전히 얼굴을 바꿨죠. 차성렬은 놀랐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겁니까? 약했던 사람이 더 강해지죠. 검사님도 아시잖아요. 둘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나눴습니다. 차성렬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선 씨, 방으로 갈까요? 좋아요. 명선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다. 이젠 어느 누구도 나에게 빠지지 않을 수 없어. 호텔 스위트룸. 두 사람은 누구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허물을 벗는다. 사실 밤의 제왕이라 불리며 많은 여성들을 농락했던 성열은 볼품없이 뚱뚱한 몸매지만 그것만큼은 훌륭보다도 훌륭했다. 명선의 손이 그의 뚱뚱한 배를 지나 아래로 그것이 닿았을 때 흠찍 놀랐다. 몸만 뚱뚱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확인하려는 듯 69 자세로 몸을 돌렸고 그것을 감상하며 숨결을 건넸다. 그녀도 처음 느껴보는 묵직함에 젖어가고 있었다. 성열 역시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다른 여자들과는 차원이 다름을 느끼고 있다. 그녀의 깊숙한 곳은 샘물이었고 샘물 속에 들어가면 땅속 끝까지 끌어당기는 엄청난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와 하나가 되었을 때 성열의 눈은 뒤집어졌고 움직일 때마다 폭풍이 휘몰아치듯 빨려 들어갔다. 명선도 여태 만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두껍고 커다란 움직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며 흡수하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은 밤새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아침, 호텔방에 햇살이 들어왔다. 차성열이 먼저 깨서 옆에 누워있는 윤명선을 봤다. 그는 생각했다. 이 여자 진짜 다르다. 다른 여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윤명선도 눈을 떴다. 명선 씨, 우리 다시 만날까요? 물론이죠. 저도 검사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은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몸을 탐하였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거래이자 위험한 동맹이었습니다. 5장 주가 조작의 기술. 2014년 윤명선과 차성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며 권력과 부를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윤명선은 해동건설 박 회장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60대의 박 회장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윤 이사님, 우리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으시다고요?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윤명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주가 조작. 불법이지만 성공하면 수백억을 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재미있겠는데요? 해보죠. 며칠 후 윤명선의 사무실에는 주가 조작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해동건설 주가는 3,000원입니다. 목표는? 3만 원이요. 10배요? 그건 너무 큰데? 윤명선은 차성열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금도 있고 무엇보다 검찰의 보호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 후 윤명선과 이금수는 전화로 주식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수량을. 이것이 통정매매였습니다. 주식 차트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에는 해동건설에 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해동건설 대규모 수주 소식에 주가 급등.
하지만 이 기사들은 모두 돈을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언론사에 얼마 줬죠? 기사당 500만 원씩 줬습니다. 좋아요. 계속 이슈를 만들어요. 인터넷에서는 해동건설 얘기가 뜨거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한 가장이 컴퓨터 앞에 앉아 주식을 샀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해동건설이 대형 프로젝트 따냈대. 여보, 조심해요. 지난번에도 이번은 달라. 뉴스에도 나오더만.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윤명선의 먹잇감이라는 것을. 3개월 후 해동건설 주가는 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윤명선은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전량 매도하세요. 엄청난 양의 주식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해동건설 악재 없는 급락, 투자자들 패닉. 윤명선과 이금순 그리고 전문가들은 3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절규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돈이 3천만 원 다 날렸어. 몇 달 후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통정매매 혐의가 명확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차성열의 부하였습니다. 차성열은 윤명선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선 씨, 조사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조선호텔에서 뵈시죠. 차성열은 부하 검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주가 조작 전문가들만 기소하고 이금순과 윤명선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하라고. 부하 검사는 항변했지만 차성열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알아들었나? 몇 달 후 주가 조작 전문가 3명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명선과 이금수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윤명선과 차성열이 만났습니다. 성열 씨,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우린 한 팀이잖아. 윤명선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하는 게 어때요? 결혼? 우린 완벽한 파트너예요.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또 궁합도 잘 맞고요. 차성열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좋아. 결혼합시다. 나도 밤마다 당신 생각만 나. 다른 어떤 여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둘은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워 사랑을 나눴다. 그리고 그들의 동거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욕망의 결합이었습니다. 6편 새로운 먹잇감. 2016년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MJ 일렉트릭, 삼성전자와 5천억 원 규모 계약 체결. 반도체 장비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 MJ 일렉트릭 본사에서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사장실에서 김명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겸손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산골 화전에서 농사를 짓던 시절, 아버지에게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던 그날. 아버지, 보고 계셔요? 화전민의 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명재는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CEO였지만 직원들과 똑같이 식사했습니다. 대표님, 여기 앉으세요. 우리 회사 복지가 정말 최고예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합니다. 당연한 거죠. 연구소에서는 신기술 개발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김명재는 연구원들에게 보너스 2배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직원들을 아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김명재에게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수익이 역대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역사회 기부금을 20% 늘립시다. 대표님, 주주들이 배당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회사는 돈만 버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그날 밤 윤명선과 차성열은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다니고 싶은 회사 1위 MJ 일렉트릭. 무한 복지와 사회공헌으로 국민기업의 상징이 되다. 윤명선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 회사를 갖고 싶어. 뭐라고요?
MJ 일렉트릭은 깨끗한 회사로 유명해. 공략하기 힘들 거야. 깨끗한 회사는 없어. 조금만 파헤치면 뭔가 나올 거야. 며칠 후 윤명선은 투자자로 가장하고 김명재를 찾아갔습니다. MJ 일렉트릭 사장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윤명선 이사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J 일렉트릭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5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윤 이사님, 감사하지만 저희 회사는 외부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투자자가 들어오면 단기 수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 복지와 사회공헌을 줄여야 하죠. 윤명선은 마음속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윤명선은 김명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녀는 교묘하게 유혹을 시도했습니다. 몸을 기울이고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남자들이 넘어왔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명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라. 저는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만든 성공이죠. 대표님, 저랑 개인적으로 친해질 수는 없을까요? 김명재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윤 이사님, 실례지만 저는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아내와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와 직원들입니다. 윤명선은 처음으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달랐습니다. 돈도 여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명선은 차성열에게 화를 냈습니다. 안 통해. 그 남자는 정말 이상해. 그러게. 나도 김명재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정말 흠이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 차성열은 윤명선의 눈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집착이 가득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김명재를 직접 공격하지. 검찰의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를 믿어. 내가 지금까지 무너뜨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며칠 후 윤명선은 다시 주가 조작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이번 타겟은 MJ 일렉트릭입니다. 우리가 주가를 조작해서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김명재를 제거한 후 폭락시켜서 헐값에 회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대단한 계획이네요. 하지만 김명재를 어떻게 제거할 건데요? 윤명선이 차성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내 남편이 특수부 검사예요. 그가 맡을 겁니다. 조작 전문가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청, 차성열의 사무실. 그는 부하 검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MJ 일렉트릭과 김명재에 대한 전면 수사에 들어간다. 차장님, 혐의가 뭔가요? 그건 우리가 찾아내는 거다. 저렇게 깨끗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뭔가 숨기고 있어. 수사팀은 김명재와 MJ 일렉트릭의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MJ 일렉트릭 사장실에서 김명재는 법무팀장과 대화했습니다. 대표님, 검찰에서 자료 제출 요청이 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회계 자료,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접대비 내역. 왜 갑자기?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세요. 우린 숨길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김명재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차성열의 사무실에서 부하 검사들이 보고했습니다. 차장님,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계는 완벽하고 모든 거래가 투명하고. 그럴 리가 없어. 더 파! 그때 한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차장님, 하나 발견했습니다. MJ 일렉트릭의 이사 중 한 명이 법인카드로 빵과 과일을 50만 원어치 구매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김명재 사장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차성열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다. 김명재가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거야. 이건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야. 김명재가 지시해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거라고 주장하는 거지. 하지만 차장님, 50만 원으로 업무상 배임을 적용하기는... 자네는 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돼. 이 건으로 김명재를 기소한다. 그날 밤 윤명선의 집. 차성열이 돌아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명선아, 찾았어. 50만 원짜리 법인카드 건인데 이걸로 김명재를 배임죄로 기소할 거야.
50만 원? 그걸 되겠어? 된다니까. 제가 재판부를 섭외해 놨어. 우리 편인 판사님이 담당할 거야. 윤명선이 차성열을 껴안았습니다. 당신 최고야. 이제 주가 조작은 준비됐나? 물론이지. 김명재가 구속되는 순간 시작할 거야. 둘은 샴페인을 따라 마셨습니다. 명선은 차성열의 옷을 벗기며 침대로 향했습니다. 명선의 노예가 된 차성열은 명선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명선의 충성을 다하는 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악마의 모습이 보인다. 그들의 계획이 완벽한 함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김명재는 곧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50만 원의 죄 때문에. 야망은 때로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이금수는 생존을 위해 어둠의 길을 선택했고 딸 윤명선은 그 어둠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차성열은 권력의 오만에 취했고 그들은 함께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김명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직함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끗한 삶이 때로는 표적이 된다는 것을.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불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김명재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윤명선과 차성열, 이금순의 몰락도 곧 다가올 것입니다. 2부 몰락의 그림자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